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 옆에 상명대학교 명예교수이면서 프랑스 좌파 사상에 아주 관심이 많은 인문학자 박정자 교수님을 제가 오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예. 교수님께서는 프랑스 사상가 미셀 푸코의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책도 소개를 하셨고, 그러니까 프랑스 좌파 사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돌아가는 낌새가 조금 너무나 좌파적이고 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교수님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네. 편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말이죠. 네. 지금 1년 조금 넘었는데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이 불안하다. 그리고 불만스럽다. 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국민들은 교수님께서 그동안 이제 출간하신 책들을 보면서 교수님을 도시의 산책자 혹은 익명의 관찰자라고 이제 부르고 계시는데, 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을 관찰하고 사색해온 교수님 입장에서 이 국민의 불안과 불만, 이게 뭐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까? 네. 글쎄, 우리 국민들이 지금 불안하게 느끼는 거는 우선은 우리 체제가 근본에서부터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그 시장 경제 그리고 또 자유민주주의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그 민주주의 속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부터 모든 그 시장 경제를 부정하고 그리고 그 대의제도 아니고 완전히 모든 이슈를 그러니까 비전문가 그룹에 맡겨서 완전히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하죠. 직접 민주주의 형태로 나아가는 게 그런 게 너무 불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북한이라는 체제는 우리가 해방시켜야만 할 그런 아주 포괄적인 그런 그 체제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금년 4월부터 그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생각한다든가 또는 김정은이 아주 그 예의 바르고 명민한 그런 젊은 지도자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부각이 되고 그거를 더군다나 거의 많은 그 국민들이 그걸 믿고 있다는 거. 속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믿고 있는 게 아니고 속여버리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에 너무나 우리는 정말 그 외의 국민들은 너무나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다. 그렇죠. 특히 군대 갔다 온 젊은 사람들도 젊은 사람들 같으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줄 아는데도 그 사람들도 이거는 대한민국 안보 차원에서 이건 아니다. 김정은이 자꾸 만나고 하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만도 많지 않습니까? 불안한 그런 면도 있지만 불만이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체제를 완전히 그렇게 그 근본에서부터 뒤집어 엎겠다는 건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불만이죠. 그러니까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고 사회주의 체제로 가자는 거죠. 사회주의 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사회주의 완전한 체제가 사회주의 체제죠. 지금 그렇습니까? 그러면 프랑스 좌파, 그리고 한국의 좌파,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종북 주사파, 김일성 소위 주체주의 신봉자들, 그게 어떻게 다른지 그거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한국이 좌파로 지금 가고 있다고 규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도 지금 좌파가 굉장히 성한 나라인데 사실 프랑스도 그 좌파의 지배가 굉장히 아주 극심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사르트르가 굉장히 인기가 있던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 프랑스에서는 좌파가 아니고는 지식인으로 성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레이몽 아롱 같은 지식인들이 굉장히 늘 올바른 소리를 했지만 그 사람이 우파라는 것 때문에 한 번도 그 각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프랑스 좌파하고 한국 좌파가 같은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프랑스에서도 그러니까 소련이나 동구권이 몰락된 그러니까 1990년 뭐 이미 또 그 전서부터 마르크시즘에 대한 그 반발이 일어나서 그 좌파세가 굉장히
꺾인 건 사실입니다. 예, 예, 예. 그러나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1960년부터 굉장히 성해지면서 네. 그 정통 마르크시즘은 그 세가 꺾였지만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 또한 네. 그 좌파인 건 사실입니다. 아, 예. 네, 그러니까 그 권력과 네. 그 권력의 타자와의 그 대립 관계라는 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건 역시 크게 보아서 좌파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셀 푸코의 그 포스트 네, 모더니즘 그걸 네. 교수님께서 쭉 네, 증명하셨는데 네, 네. 그 포스트 모더니즘을 네.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네. 예.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은 모더니즘을 탈피한다는 겁니다. 포스트. 예. 그 모더니즘, 그러니까 탈근대인데 예. 그렇다면은 도대체 근대가 뭐길래 예, 근대를 그렇죠. 탈피하느냐? 예. 이제 근대라는 거는 그 제일 첫 번째 특징이라는 거는 근대는 이성에 대한 아주 과도한 신뢰입니다. 이성 중심주의죠. 예. 이성이 아주 절대적이다라는 거. 그게 플라톤 일의 그 근대까지의 서구 철학의 네. 중심 사상입니다. 예. 이성을 중시하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어떤 하나의 진리가 중심적으로 있고 예. 그거를 제외한 그 모든 유사한 것들은 전부 거기에 종속된 것이라는 그런 위계적이고 아니면 중심적인 그런 사고가 바로 근대적인 사고입니다. 그게 참 좋은 거 아닙니까? 합리적이고 이성이라면 합리적인데 그게 바로 이성 중심주의로 중심. 합리주의죠. 합리주의죠. 예. 그런데 그게 너무나 완벽하게 됐기 때문에 그러한 이성이 사실은 사람들을 옥죄는 그런 억압 체제가 됐다라는 게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럼 이성이 아니고 이제 감성으로 가겠다 그겁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감성, 그러니까 이성 말고 감성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감성만이 아니라 이성이 아니고 비이성도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셸 푸코를 예를 들자면, 그러니까 광인들, 미친 사람들 또는 그 감옥에 갇힌 죄수들, 이 사람들에 대한 그 역사 속에서의 이 사람들에 대한 그 대우가 어떠했느냐? 굉장히 부당하게 억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아니 광인이나 미친 사람이나 죄수들은 그게 합당한 처벌을 받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부당한 대우란 말입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런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거는 이성의 이름으로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성적인 사람들은 너희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들을 당연히 억압하고 제재할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의 그 잘못은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제 푸코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데리다 뭐 다 비슷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성만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합리적 생각하지 말라는 거네요. 쉽게 말해서. 이제 바로 그런 건데. 예. 그래서 이성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자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중심 하나만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거다라는 거는 중심 하나를 굉장히 권위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권위주의죠. 그러니까 근대까지의 그 사상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포스트 모던 철학자들은 그렇게 단 하나의 진리만이 있는 건 아니다, 이 세상에. 하나의 중심적인 그 진리가 있고 그 다음에 거는 다 거기에 종속된 그런 주변부의 것이 아니다. 모든 것이 다 중심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가 제일 꼭대기에 있고 그 밑에 이렇게 그 위계가 정해져 있는 그 꼭대기 하나만 권위가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다. 모든 것에 다 권위가 있을 수 있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주의가 아니고 상대주의적이죠. 그래서 상대주의적인 게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러면 각 개인의 생각들 그 마음대로 마음대로 분출하고 모든 개인들을 다 존중하자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 하나만 어떤 똑똑한 사람 혼자만의 생각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 좌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네, 바로 그건데 그러나 조금 다른 거는요. 그렇다면은 그렇게 생각하자면은 그 어떤 것도 절대적인 진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좌파들은 지금 사회주의, 어떻게 말하면 공산주의는 절대적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상 그건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상대주의가 아니고 포스트 모던의 그 철학에 투철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헌법을 바꾸면서 네, 그게 네. 국민을 없애고 네, 네. 뭐 사람으로 가고 네, 네. 뭐 양성평등 우쪽하는 네, 게 네. 결국 그것도 하나의 절대를 만든 거죠. 결코 상대주의적은 네, 아니잖아요. 상대주의적이고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인정하면서 그거를 다 바깥에 다른 생각은 또 이렇다. 이것도 인정을 그렇죠. 해야죠. 지금은 그 우파의 생각은 완전히 깔아뭉개고 자기들 생각만 옳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포스트 모던도 아니고 그 상대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좌파가 진정한 그런 포스트 모던적 사고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쉽게 말하면 주사파네요. 김일성 그 주체하고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이 문재인 정부가 아까 좌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좌파가 프랑스식 사회주의를 표방한 좌파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를 표방한 좌파입니까? 아니요,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지만은 이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그 모든 거를 자기들이 정하는 거잖아요. 자기들 완장찬 사람들이 마음대로 한다. 네, 마음대로 정하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그 자유주의 철학 경제학에서는 그거를 그 계획한다 그러잖아요. 계획 플랜을 한다. 네, 플랜 계획한다.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그 집단주의에 의존하잖아요. 촛불 의식이라든가 모든 거를 전부 무슨 뭐 위원회, 공론화위원회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그대로 전체주의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건 공산주의건 뭐 이렇게 더 이상 가를 것이 없이 이거는 그냥 전체주의입니다. 문제 전체주의적 좌파다. 참 그러면은 이 자유와 이 민주를 중시해온 대한민국 우파들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경화될 동안 진짜 뭘 했습니까? 그런데 그 우파 소위 보수라는 거는 사실 그 컴퓨터 용어를 말하자면 디폴트잖아요. 그냥 거죠. 기본이에요.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럽게 살고 있으면 그게 우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무슨 막 힘들어서 이념 공부를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면서 개인적으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 뭐 주사파건 종북 간에 이 사람들은 이 체제를 뒤엎고자 하잖아요. 뒤엎고자 하니까 열심히 죽기 살기로 그냥 이념 공부도 했고 사회운동도 했죠. 데모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기를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이제 권력을 잡은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 우파들은 거기에 진 거고 뭐 졌으니까 할 수 없는 건데 이제부터 우파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면은 그 소위 문재인 정부나 그 좌파들이 지향용 목표는 뭡니까? 최종적인 목표는 대한민국을 완전 공산주의자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겠죠. 그러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대학생 때 그 생각했던 무슨 뭐 사회적 약자 무슨 뭐 뭐라 그럴까 뭐 무산 계급을 위하는 뭐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들이 가장 그 자본주의적인 혜택을 많이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소득주도 성장률이 뭐 소위 가지지 못한 사람한테 많이 주고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못 가진 사람들을 더 고생하게 만들고 그런 지금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죠. 참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조만간 북한 뭐 김정은을 만나러 평양에 간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직 날짜가 나온 건 아닌데. 근데 일부에서는 이 북한 정권이 탄생한 9월 9일 날 소위 북한에서 얘기하는 구구절에 간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는 구구절에 갈 것 같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여기 그 남한 쪽에서의 시선이 따가워서 그렇게 하지는 못할 대한민국이죠. 아무래도 대한민국 시선이 못할 것 같긴 하지만 이때까지 그렇게 과감한 행보를 보였던 걸 보면 뭐 예측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구절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후에 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면은 무슨 이야기 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때까지 했던 거로 했던 거에 연장선상에 있겠죠. 그래서 뭐 잘못하면 나중에 또 종전협정까지 나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정전 상태인데. 종전협정이라든가 무슨 뭐
그 우리 민족끼리 해결하자라든가 뭐 예. 한반도는 우리가 주인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종전협정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북한 비핵화 문제는 이제 뒷전에 가버리고 네, 종전협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주한미군 철수해라. 그렇죠. 물론이죠. 당연한 예.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뭐 북한하고 그냥 통일이 되는 통일이 아니고 적화통일이죠. 예. 그리고 8월 15일 날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용산에서 뭐 광복 뭐 73주년 그 우제 이야기하면서 뭐 경기도와 강원도 일대를 뭐 휴전 지도로 만들고 글쎄 말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글쎄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저런 정책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도움이 된다고 보세요? 아유, 물론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완전히 부정하는 일이죠. 그렇죠. 우리 뭐 거의 그냥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파들은 물론 공부도 해야 되지만 이제 저항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저항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을 할 수가 없고 유일한 방법은 그 빨리 퇴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퇴진, 빨리 권좌에서 쫓아내는. 그러면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참 힘들죠. 탄핵을 시켜야 되는데 국회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2년 후에 총선 때 국회의원들을 진짜 우파에서 많이 확보해가지고 결국 탄핵으로 몰고 가야 된다. 그거 말고 뭐 조기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그거는 제 능력을 벗어나는 얘기입니다. 교수님께서는 또 과거에 조선일보 또 경향신문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의 대한민국의 언론 보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그러니까 2016년 거의 뭐 8월, 9월, 10월부터 시작해가 대한민국에 완전히 뭐 언론들이 광란에 가까운 그런 보도를 했거든요. 그 대한민국 언론의 보도 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완전히 광란이고 광기였죠. 광기, 그렇죠. 근데 저는 그 대한민국 언론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언론이 권력에 취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이 권력에 취했다는 건 언론사 사주가 취한 겁니까? 기자들이 취한 겁니까? 기자들이. 사주, 기자들 다 합해서.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푸코를 얘기해야 되겠는데, 사실 푸코의 굉장히 재미있는 점이 그건데, 권력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전에 정치 권력만 생각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권력에 대한 뭐 저항, 이거는 뭐 언제나 그 정치 권력에 대한 저항을 말하고 이랬는데, 푸코가 처음으로 권력이라는 거는 정치 권력만이 아니다. 일상적인 권력. 예를 들면 일상적인 권력이라면 모든 것이 다 권력이다. 우리가 갑질 뭐 이런 것도 그렇죠. 우리말로 갑질이라고 말하는 게 바로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그냥 주민센터에 가서 뭐 하나 그 끈을 떼려고 해도 만약 그 사람이 괜히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거 안 된다고 서류 갖고 오라고 한다면 그때 그 사람은 나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순간에 그 사람은 나에게 대해서 권력자입니다. 동사무소에 있는 그 공무원이 결국 그런 식으로 모든 인간관계는 권력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권력관계는 그렇게 완전히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매번 유동적으로 바뀝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러니까는 그 권력 언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굉장한 권력이죠. 이런 하다못해 그 주민센터 직원도 권력인데, 언론이라는 거는 그 기사를 써가지고 그 여론을 환기시켜가지고 완전히 한 나라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 건데 굉장한 권력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권력을 기자들, 언론인들 자신이 다 그 체질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는 뭐 우리는 권력이 아니고 어쩌고 하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기자들은 자신들의 권력 중에서도 메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메타? 메타. 그러니까 완전히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러니까 모든 권력, 정치 권력이건 경제적 권력이건 모든 권력의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그
그거를 마음대로 비판하는 그게 언론 권력이다. 그런 메타 권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네. 자기들은 모든 권력을 초월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좌파 정권이 들어서건 우파 정권이 들어서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비판하고 네. 우리가 누릴 거는 다 누리고 얼마든지 이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래 기자들은 네. 저도 그렇고 네. 교수님도 기자 출신이지만 일단 호기심, 그 다음에 사실 확인, 네. 그게 주 업무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권력 비판, 네. 네. 이런 게 주일인데, 네. 지금 언론은 물론 인터넷 매체도 많고, 뭐 네. 별의별 네. 종편부터가 나와서 그런지 네. 몰라도 무슨 사실 확인한다는 그런 그렇죠. 객관적인 기준도 네. 없고, 네. 네. 그냥 이상한 뭐, 네. 그냥 소식통이고, 뭐 운전기사의 정언이고, 네. 뭐 골프장 네. KD의 맞아요. 정언이고, 네. 네. 전혀 실체도 확인 안 되는 그런 정언을 갖고 자기 마음대로 기사를 쓰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예. 네, 네. 그리고 이제 기술적인 문제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더 깊이 내려가서 네. 그 생각해 보자면 네. 그 지금 제가 얘기했듯이 기자들은 굉장히 자기 권력에 도취해서 네. 그 모든 권력을 초월해 있어서 네. 자기들은 어떤 뭐 정권이 들어서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사태를 보니까 네. 과연 이게 지금 정권이 바뀌었는데 그렇게 그런 자유를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런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기자들이 그러니까 권력에 도취한 게 언제부터라고 보세요, 그냥? 뭐 늘 그 전부터 그랬겠지만 예. 그 탄핵 때 아주 극명하게 드러났죠. 탄핵 때. 네. 그러니까 네. 한겨레 신문 기자들이 쓴 책에 보면은 뭐 네. 기자들 대통령을 끌어내리다 하는 그러게. 이런 표현들 막 쓰고 있단 아니 말입니다. 그러고 그 다 메이저 신문, 뭐 조선일보, 중앙 메이저 신문들이 예. 뭐 어제도 100만이 나왔고 내일도 또 100만이 나올 것이다. 예. 이런 기사를 쓰는 게 이게 도대체 어떻게 언론의 기사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런 그 이런 비합리적인 예. 그런 기사를 써 제껴 가지고 지금 이런 사태가 왔는데 예. 그들이 얻은 게 무엇인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럼 그러니까 사실 확인도 아직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쓰는 네. 그런 언론들의 보도 형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뭐 정할 길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그 저항 방식이 왜 그 보수 언론의 그 구독을 끊었다든가, 그렇죠. 구독 끊고. 잠깐 뭐 그런 적이 있었고, 예. 이제 그것이 결국은 예. 그 물론 그 종이 신문이 굉장히 사양길에 들어섰다는 예, 거는 예. 전 세계적인 현상 아닙니까? 예. 그래서 당연히 그런 길로 가긴 하지만 예. 그거를 가속화시키고 더 그 빠르게 예. 그 가속화시킨 것이 바로 그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그 권력의 그러니까 그 함부로 하는 권력, 그 메이저 신문들의 그런 권력에 사람들이 그 구독 신청을 끊음으로써 예. 종이 신문의 사양이 좀 더 가속화되고, 예. 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언론사 이쪽 사람들 어떤 오만들, 네. 자기네들은 진로의 메타 권력이다 해가지고 말입니다. 네. 근데 그런 인식들을 언론사 사주나 기자들이 갖기 시작한 게 결국 한 2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네. 그러니까 언론이 결국 숫자도 많고 또 기자들 요즘 뭐 제가 알기로는 봉급이 아주 좀 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글쎄요. 예. 그것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해발의 근성이 저기 싹 보다가 지금 물론 기자들이 그것도 있죠. 물론 네, 그것도 물론 있죠. 그러니까 언론의 속성이라는 게 언제나 그 정치 권력에 따라간다라는 거는 뭐 그 나폴레옹이 뭐 저 엘바선에서 올 때 어떻게 변했느냐. 그렇죠. 예. 네. 프랑스 언론들이 그런 거. 뭐 그런 늘 그런 얘기지만은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네. 다음에 조금 있다가 다시 조금 더 교수님 이야기 듣는 거 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